1915년 아르메니아인 비극과 추모.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역사는 100년도 훨씬 더 지난 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고, 티르키예에서는 여전히 매우 민감한 역사적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1915년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아인들의 대규모 학살과 강제 이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흔히 아르메니아 대학살 또는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이라고 불립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이 사건을 메츠 예겔은, 즉, 큰 재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915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수많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왜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티르키예와 아르메니아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감정적인 비난이나 정치적인 주장보다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비극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1915년보다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지금의 티르키예라는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상당 부분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티르키예뿐만 아니라 발칸 반도와 중동,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까지 지배했던 다민족 다종교 제국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티르크계 무슬림뿐만 아니라 아랍인, 쿠르드인,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그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오스만 제국의 동부 지역에는 상당수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매우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가진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종교를 넘어 민족적 정체성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수십 년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고, 발칸 지역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여러 지역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확산되면서 제국의 통치자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기독교 민족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상황은 오스만 정부에게 심각한 정치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일부 아르메니아 정치운동 세력은 개혁과 자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아르메니아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아르메니아인들은 농민이나 상인, 장인, 가족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마을과 도시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스만 제국의 정치적 불안이 커질수록 아르메니아인 전체가 잠재적인 반역자로 의심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1890년대에는 이미 아르메니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894년부터 1896년 사이에는 아르메니아인 수만 명이 학살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의 폭력은 훗날 1915년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1908년에는 청년 티르크 운동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헌법과 의회 정치를 회복하고 제국의 여러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의 전쟁과 영토 상실이 계속되자
정치적 분위기는 점점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마이너스 헝가리 제국 등이 속한 동맹국 측에 가담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오스만 제국의 동부 지역이 바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스만 정부와 군부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인들을 이용하여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아르메니아 정치 세력과 무장 세력이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러시아군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1915년에는 반오스만 무장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 지역에서 일어난 저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바로 역사적 논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튀르키예 측에서는 당시 전쟁 상황과 일부 아르메니아 무장 세력의 러시아 협력을 강조합니다. 반면 아르메니아인들과 많은 국제 역사학자들은 일부 무장 세력의 활동을 이유로 전체 아르메니아 민간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강제이주와 대량 학살을 실시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5년 4월 24일이 찾아옵니다. 이스탄불, 당시의 콘스탄티노플에서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인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 정치인 등 약 240명을 체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후 추방되거나 살해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인들은 4월 24일을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추모하는 중요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 역시 1915년 4월 24일의 지도자 체포를 사건의 시작을 상징하는 중요한 날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을 대규모로 강제이주시켰습니다. 당국은 이를 전쟁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군사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과 가까운 동부 지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을 남쪽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동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물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집과 가게, 농장과 재산을 남겨두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군대나 노동부대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은 긴 행렬을 이루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제이주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갈증, 질병과 추위, 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지키던 병사나 현지 무장 세력, 범죄 집단 등에 의해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탈과 강간, 납치와 살해도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당시의 사진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일 출신의 의무병 아르민 베그너는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강제이주와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길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들, 굶주린 난민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당시의 비극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향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시리아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동부와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사막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식량과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진 중에 굶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여성들은 납치되거나 다른 가족에게 강제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다른 가정에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당시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 어린이들이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되어 이슬람으로 개종된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고, 동부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스만 지도자들은 아르메니아인 가운데 일부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전쟁이라는 상황만으로 1915년 이후 발생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강제이주와 대량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당시 오스만 정부를 장악했던 통일진보위원회, 즉 CUP 지도부가 아나톨리아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존재를 제거하고 무슬림 티르크계 인구의 지배를 강화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재산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떠난 집과 토지, 상점과 재산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차지하려는 경제적인 동기가 폭력에 가담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민족주의와 전쟁, 정치적 불안, 안보에 대한 공포,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서로 결합하면서 비극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티르크인이 아르메니아인을 학살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무슬림이 아르메니아인을 적대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아르메니아인들을 숨겨주거나 음식을 제공하고 보호했던 무슬림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오스만 관리들은 불법적인 학살이나 약탈을 막으려 했고, 가해 행위에 참여한 관리들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단순히 튀르크인 대 아르메니아인이라는 구도로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복잡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명령,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강제이주와 살해가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은 많은 역사학자들이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당시 오스만 정부가 아르메니아인들을 얼마나 이주시켰는지, 어느 지역에서 출발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 도착했는지 등을 기록하고 관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전쟁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혼란만으로 모든 사건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은 오스만 제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군인과 외교관, 구호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오스만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당시 독일 외교 문서와 군 관련 자료 등에서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벌어진 참혹한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이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구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아르메니아 난민과 고아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인도주의적 모금운동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 부분 역시 숫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측과 많은 역사학자들은 약 100만 명 이상, 흔히 150만 명에 가까운 아르메니아인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티르키의 정부는 훨씬 적은 사망자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1915년 오스만 제국에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었으며 최소 약 66만 4천 명에서 많게는 약 12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숫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숫자에 대한 논쟁이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죽음도 한 가족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가 부모를 잃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 집을 잃고 고향을 떠났다면 그건 역시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바라볼 때는 통계와 정치적인 주장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왜 집단 학살, 즉 제너사이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제너사이드라는 단어 자체가 1915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법학자 라파엘 렘킨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렘킨은 훗날 자신이 집단을 파괴하는 범죄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로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벌어진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1948년에는 유엔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집단학살이라는 법적 개념을 1915년 당시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당시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집단학살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1915만 1916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벌어진 대규모 살해와 강제이주가 집단학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튀르키예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다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당시 오스만 제국에서 아르메니아인뿐만 아니라 튀르크인과 쿠르드인, 아랍인 등 여러 집단이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인들의 강제이주는 러시아와의 전쟁이라는 군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동 과정에서 대규모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의도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계획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튀르키예 외교부는 2025년 4월에도 1915년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발표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당시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역사적 학문적으로 공동 연구하자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즉, 여기에는 분명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아르메니아와 많은 국제 역사학자들은 조직적인 집단학살이라고 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전쟁 속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극과 강제이주였지만 계획적인 집단학살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차이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915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부 오스만 관리와 정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아르메니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권력의 변화 속에서 많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튀르키예 독립전쟁이 진행되고 새로운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1923년 로잔 조약이 체결되면서 현대 튀르키예의 국제적 지위가 확립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문제는 국제 정치의 중심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인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여러 지역의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형성에는 이 시기에 강제이주와 난민 발생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24일이 되면 세계 각지의 아르메니아인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그들에게 4월 24일은 단순한 역사적 날짜가 아닙니다. 가족의 기억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증조부모가 떠나온 고향을 기억하는 날이고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조상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반면 튀르키예 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일부 튀르키예 학자와 지식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집단학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튀르키예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당시의 사건을 전쟁과 제국 붕괴의 비극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란 단순히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일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중하다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역사적 성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단순히 아르메니아인이라는 집단으로만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상인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교사였고, 어떤 사람은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정체성이 위험의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한 집단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라는 공포가 사람들의 판단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존재에서 특정 집단을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915년에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일어난 비극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역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의 비극을 기억하는 목적은 누군가를 영원히 증오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사회 역시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과 죽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집단학살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함께 자료를 연구하자는 공동역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자신들의 조상이 학살당했다고 기억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들의 조상이 전쟁 속에서 죽었다고 기억합니다. 이러한 기억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쪽의 고통을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는 경쟁하는 고통의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되었는지를 비교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915년 아르메니아인들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전쟁, 정치적 공포가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전쟁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특정 민족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인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전쟁을 결정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여성들입니다. 노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던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1915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오스만 제국에 저항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아르메니아 민간인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당시 아르메니아인들 가운데 일부가 저항했다는 사실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서도 안 됩니다.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불편한 사실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이야기만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야기만으로 모든 복잡한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증언을 비교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문서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원칙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정치적 논쟁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에는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시설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은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지역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와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강제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 길을 걸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기억은 때때로 정치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기억을 듣는 것에서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화해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이유로 서로 증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0년 전 오스만 제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과 오늘날 튀르키예 국민 개개인의 책임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책임을 논하는 것과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민족 전체로 비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을 인정한다고 해서 오늘날의 튀르키예 사람들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튀르키예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와 조상에 대해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을 무시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도 인간으로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915년의 비극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증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모두가 적이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개인은 개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과 얼굴과 가족은 사라지고 그저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러한 비인간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15년의 아르메니아인 비극 역시 우리에게 이런 위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날짜를 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1915년부터 1916년까지 이어진 아르메니아인들의 비극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합의된 역사적 기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집을 잃었고 강제로 이동했으며 학살과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희생자들의 삶과 죽음 자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한 집단 전체가 적으로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의 안보라는 이름으로 민간인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국적이나 종교나 민족보다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도 이 역사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화해는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고통을 들을 수 있을 때, 자신의 역사에서 불편한 부분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과거의 희생자들을 정치적인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기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역사는 증오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15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일어난 비극은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잘못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옳았는가라는 질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죽어간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죽음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100년 전 아나톨리아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은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증오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질 때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1915년 아르메니아인들의 비극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평화와 화해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증오를 만들지 않는 것, 서로 다른 역사적 기억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어쩌면 그것이 100년이 넘은 이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어떤 민족도, 어떤 종교도, 어떤 집단도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증오가 인간의 양심보다 앞서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915년의 아르메니아인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과 가족과 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새로운 증오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